40년 동안 나는 매일 같은 꿈을 꿨습니다. 단 한 번만이라도 내 아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면. 그 꿈은 때때로 너무 선명해서 아침에 눈을 뜨는 게 두려울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쉽지 않았고 그 아이는 늘 조용했죠. 그래서 저는 아주 먼 나라의 이야기를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른 곳에서 정말로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당신이 믿기 어려울지도 모르지만 이 이야기는 그저 한 사람의 변화가 아닙니다. 마음을 잃어버린 이들이 다시 가족이 되는 순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 여정의 끝에서 당신도 누군가를 꼭 껴안고 싶어질지 모릅니다. 저는 캐나다 퀘벡주 몬트리올 외곽의 작은 마을에 사는 해럴드 브레넌입니다. 올해 72살이 되었죠. 평생을 목수로 살아왔고 지금도 여전히 망치와 톱을 다루는 일이 제일 익숙합니다. 하지만 제게는 평생 풀리지 않는 숙제가 하나 있었어요. 바로 제 아들 리암이죠. 40살이 된 리암은 태어날 때부터 자폐를 앓고 있었습니다. 말도 거의 하지 않고 눈도 잘 마주치지 않죠. 그래도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나무로 장난감도 만들어주고 작은 인형도 깎아주면서 언젠가는 제 마음이 닿을 거라고 믿었거든요. 사실 저에게는 한국과 특별한 인연이 하나 있었습니다. 젊었을 때 한국 전쟁에 참전했던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있었거든요. 해럴드야, 한국 사람들은 참 정이 많더라. 특히 나무를 다루는 솜씨가 예술이었지. 그때는 무슨 뜻인지 몰랐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운명의 실마리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난 3월 리암과 함께 정기검진을 받으러 병원에 갔을 때였습니다. 의사가 저를 따로 불러내더니 충격적인 이야기를 했어요. 브레넌 씨, 리암의 상태가 많이 악화되었습니다. 이제 의사소통 회복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겠어요. 그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40년 동안 품어온 희망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기분이었죠. 집에 돌아와서도 며칠을 멍하니 보냈어요. 리암에게 평소처럼 나무 인형을 건네줘도 전혀 반응이 없었거든요. 그저 허공을 바라보며 앉아있기만 했습니다. 절망 속에서 인터넷을 뒤지던 중 우연히 한 기사를 발견했어요. 한국의 전통 목공예 치료법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자폐 아이들이 나무를 만지고 깎으면서 서서히 마음을 열게 된다는 이야기였죠. 그 순간 아버지의 말씀이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정말 한국에 가야 하는 건가? 리암의 손에 조각칼을 쥐어줘 봤지만 여전히 아무 반응이 없었어요. 제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정말 마지막 희망인 건지 아니면 또 다른 실망의 시작인 건지 알 수 없었거든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리암과 함께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비행기에 올라타면서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이번이 마지막이다. 정말 마지막 기회다. 비행기 창밖으로 보이는 태평양 위에서 리암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차가운 손이었지만 그 안에 아직 희망이 남아있기를 간절히 바랐어요. 인천공항에서 내린 순간부터 모든 게 낯설었습니다. 한글로 된 표지판들, 빠르게 지나가는 사람들의 말소리, 그리고 전혀 다른 공기의 냄새까지요. 리암은 제 손을 꼭 잡고 있었지만 여전히 무표정했어요. 경기도 외곽으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니 산들이 끝없이 이어져 있었습니다. 캐나다와는 또 다른 아름다움이었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마음이 조금씩 편해지는 느낌이었어요. 아버지가 말씀하신 그 정취를 조금은 알 것 같았거든요. 드디어 도착한 곳은 산중 목방이라는 간판이 걸린 작은 한옥이었습니다. 대문을 열고 들어서니 한 분이 나와서 맞아주시더군요. 바로 윤 선생이었어요. 60살 정도 되어 보이는 분이었는데 첫인상부터 범상치 않았습니다. 멀리서 오셨군요. 윤 선생은 서툰 영어로 말씀하시면서도 리암을 유심히 바라보셨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리암에게 직접 다가가셨죠. 보통 사람들은 리암을 어색해하거나 피하려고 하는데 윤 선생은 달랐습니다. 이 아이는 손끝으로 마음을 느끼고 있어요. 그분의 말씀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40년 동안 아무도 리암을 그렇게 표현해준 사람이 없었거든요. 윤 선생은 리암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아보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기술을 가르치는 것은 쉽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와 함께 살아야 진짜 배울 수 있어요. 그러면서 뜻밖의 제안을 하셨습니다. 목공학교 옆에 있는 작은 방에서 함께 생활하면서 천천히 배워보자는 거였어요. 처음에는 망설여졌습니다. 언어도 통하지 않고 문화도 다른 곳에서 살아야 한다니까요. 하지만 리암을 바라보니 마음이 정해졌어요. 이 아이를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었거든요. 그날 저녁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씩 찾아와서 인사를 건네주셨습니다. 말은 통하지 않았지만 따뜻한 마음만은 충분히 전해졌어요. 밤이 되어 방에 누워서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정말 여기서 답을 찾을 수 있을까 하는 불안감이 밀려왔거든요.
그런데 리암이 처음으로 제 손을 먼저 잡더군요. 아주 작은 변화였지만 저에게는 큰 희망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윤 선생이 저를 작업실로 안내해 주셨어요. 그곳에는 온갖 종류의 나무들이 정갈하게 쌓여 있었고 벽면에는 아름다운 전통 목공예품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윤 선생이 나무를 만지는 모습이었어요. 망치나 톱을 사용하기 전에 먼저 손으로 나무를 어루만지시더군요. 마치 나무와 대화를 나누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음으로 하세요. 영어도 제대로 통하지 않는 상황이었지만 그분의 진심만은 확실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순간 이곳에서 정말 무언가 특별한 일이 일어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한다는 건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들려오는 건 캐나다에서는 전혀 듣지 못했던 소리들이었어요. 멀리서 들려오는 닭 우는 소리, 바람에 흔들리는 대나무 소리, 그리고 마을 사람들의 정겨운 대화 소리까지요. 처음 며칠은 정말 외로웠습니다. 리암과 단둘이 낯선 땅에 떨어진 기분이었거든요. 식사 시간이 되면 하숙집 아주머니가 정성껏 차려주신 한식을 받아들고는 했지만 입맛에 맞지 않아서 고생했어요. 김치의 매운맛에 혀가 얼얼하기도 하고 된장찌개의 짠맛에 놀라기도 했죠. 그런데 리암은 달랐습니다. 이상하게도 이곳에 온 후로 조금씩 변화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캐나다에서는 항상 같은 자리에만 앉아 있었는데 여기서는 가끔 창가로 가서 밖을 내다보곤 했거든요. 작은 변화였지만 저에게는 큰 의미였습니다. 작업실에서의 첫 수업날이었어요. 윤 선생은 리암과 저를 조용한 방 한쪽으로 안내하셨습니다. 그곳에는 여러 종류의 나무 조각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어요. 소나무, 참나무, 느티나무까지 각각 다른 향기를 품고 있었죠. 나무를 만져보세요. 윤 선생의 말씀에 따라 제가 먼저 나무를 만져봤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리암이 천천히 손을 뻗더니 나무를 건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주 조심스럽게 마치 처음 만나는 친구에게 인사하듯이 말이죠. 그날부터 매일 같은 시간에 작업실로 갔습니다. 윤 선생은 리암에게 절대 강요하지 않으셨어요. 그저 옆에서 나무를 다듬으시면서 가끔씩 리암의 손을 이끌어 주실 뿐이었죠. 그 과정에서 저도 한국의 전통 목공법을 조금씩 배워갔습니다. 캐나다에서는 주로 전동 공구를 사용했는데 여기서는 모든 것을 손으로 했어요. 망치 소리조차 다른 나라와는 달랐습니다. 더 섬세하고 더 정교했죠. 윤 선생은 망치를 사용하기 전에 항상 손가락으로 나무의 결을 읽으셨어요. 나무도 숨을 쉬고 있어요.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저도 서서히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모양을 만드는 게 아니라 나무와 교감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 교감이 리암에게도 전해지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윤 선생이 작은 문갑을 만드는 시범을 보여주셨어요. 서랍을 끼우고 빼는 소리가 마치 음악 같았죠. 그런데 그 순간 리암이 처음으로 자발적으로 손을 올려놓는 거예요. 문갑의 모서리를 따라 천천히 손가락을 움직이면서 말이죠. 저는 숨을 죽이고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혹시라도 방해가 될까봐 움직이지도 않았어요. 리암의 손끝에서 뭔가 특별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직감했거든요. 그날 밤 방에 돌아와서 리암과 함께 앉아 있는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리암이 작은 나무 조각을 가지고 와서는 뭔가를 긁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극적거리는 줄 알았는데 자세히 보니 글자 같은 게 보이더군요. HB, 제 이니셜이었습니다. 해럴드 브레넌의 HB 말이죠. 그 순간 목이 메어서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40년 동안 기다려온 순간이 바로 이런 거였구나 싶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조금씩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리암이 창가에 앉아서 밖을 내다보는 시간이 길어졌어요. 그리고 가끔씩 작은 소리를 내기도 했죠. 말이라고 할 수는 없었지만 분명히 뭔가를 표현하려는 시도였습니다. 하숙집 이 여사는 정말 따뜻한 분이었어요. 매일 아침 저희를 위해 정성껏 식사를 준비해 주시고 리암이 좋아할 만한 반찬도 따로 만들어 주셨거든요. 언어는 통하지 않았지만 마음만은 충분히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 이 여사가 평소와 다른 표정으로 저를 부르시더군요. 뭔가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는 듯한 눈빛이었어요. 오늘 리암 씨가 웃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리암이 웃었다고요? 40년 동안 살면서 리암의 웃는 모습을 제대로 본 적이 거의 없었거든요. 혹시 잘못 들은 건 아닌지 다시 물어봤지만 이 여사는 확신에 찬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날 작업실에서 리암을 유심히 지켜봤습니다. 평소보다 나무를 만지는 시간이 길어졌고 뭔가에 집중하는 모습이 확실히 달라 보였어요.
그리고 며칠 후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리암이 만들고 있던 작은 나무 조각에서 사람의 형상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나무를 깎는 줄 알았는데 자세히 보니 두 개의 인형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키가 크고 다른 하나는 조금 작았어요. 윤 선생도 리암의 작품을 보시더니 놀란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이 아이가 마음을 열고 있어요.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정말로 리암이 변하고 있다는 걸 확신할 수 있었거든요. 그날 밤 리암과 함께 작업실에 남아서 나무를 다듬었어요.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무언가를 만들어가는 시간이었죠. 리암이 만든 두 개의 인형을 자세히 보니 더욱 놀라웠습니다. 키 큰 인형은 저를 닮았고 작은 인형은 리암 자신을 닮았더군요. 비록 투박했지만 그 안에 담긴 마음만큼은 너무나 선명했어요. 그 순간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40년간 쌓였던 모든 답답함과 아픔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는 느낌이었어요. 리암은 말로는 표현하지 못했지만 나무를 통해서 자신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었던 거죠. 리암아, 고마워. 제가 중얼거린 말에 리암이 처음으로 제 쪽을 바라봤습니다. 눈을 마주치는 시간은 짧았지만 그 안에서 뭔가 특별한 교감을 느낄 수 있었어요.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 끈이 다시 이어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며칠 후 이 여사가 또 다른 소식을 전해주셨어요. 리암이 혼자 있을 때 작은 소리로 무언가를 중얼거렸다는 거였어요. 정확한 단어는 아니었지만 분명히 의미 있는 소리였다고 하셨습니다. 그날 저녁 하숙집 거실에서 이 여사와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비록 언어는 달랐지만 서로의 마음은 충분히 통했습니다. 이 여사는 리암을 마치 자신의 손자처럼 아껴주셨고 저에게도 진짜 가족처럼 대해주셨어요. 이젠 가족 같네요. 이 여사의 그 한마디가 제 마음을 완전히 녹여버렸습니다. 낯선 땅에서 만난 진짜 가족의 따뜻함이었어요. 그 순간 한국에 온 게 정말 잘한 일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리암과 함께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곳에서 우리는 단순히 목공 기술만 배우는 게 아니라 진짜 소중한 걸 찾아가고 있다는 걸 말이죠. 한 달이 지나고 나니 마을에서 특별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매년 가을에 열리는 전통 공예 전시회에 저희도 참여해보라는 거였어요. 처음에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리암이 만든 작은 조각품들을 사람들 앞에 내놓는다는 게 부담스러웠거든요. 하지만 윤 선생은 다른 생각이셨어요. 리암의 작품에는 특별한 무언가가 있다고 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이 봐야 할 가치가 있다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결국 참여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전시 준비를 하면서 리암의 작품들을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봤어요. 아버지와 아들을 닮은 두 개의 인형, 작은 새 모양의 조각품, 그리고 최근에 만든 나무 상자까지 하나하나가 모두 리암만의 독특한 감성이 담겨 있었습니다. 전시회 당일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젊은 부부부터 할아버지 할머니들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관람객들이 리암의 작품 앞에 서서 감탄하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한 기자가 저에게 다가와서 인터뷰를 요청하는 거였어요. 리암의 이야기가 너무 감동적이라면서 꼭 기사로 써보고 싶다고 하더군요. 이 작품들은 누가 만든 건가요? 기자의 질문에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그런데 문득 지난 한 달 동안의 일들이 머릿속에 스쳐 지나갔어요. 리암과 함께 나무를 만지고 함께 조각칼을 잡고 함께 만들어온 모든 순간들 말이죠. 나는 망치로 만든 게 아니라 이 아이와 만든 겁니다. 제 대답을 들은 기자는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그리고 리암을 바라보며 무언가를 깨달은 듯한 눈빛을 보였죠. 그 순간 주변에 있던 다른 관람객들도 저희 쪽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윤 선생이 옆에서 조용히 말씀해 주셨어요. 나무는 말이 없지만 마음은 남긴다고 리암의 작품 하나하나에 그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고 하시더군요. 그 말을 듣고 있던 관람객들 중 몇 분이 눈물을 글썽이기 시작했어요. 가장 감동적이었던 순간은 리암의 작품 옆에 작은 팻말을 발견했을 때였습니다. 누군가가 적어놓은 짧은 글귀가 있었는데 바로 아빠에게라는 한글이었어요. 리암이 언제 한글을 배웠는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자신의 마음을 표현한 거였죠. 전시회가 끝날 무렵 한 할머니가 저희에게 다가오셨어요. 그분은 리암의 작품을 보면서 자신의 손자가 생각난다고 하시더군요. 그리고 리암에게 깊숙이 절을 올리시면서 고마움을 표현하셨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어줘서 고맙다. 그 할머니의 말씀에 저도 모르게 고개가 숙여졌어요.
리암의 작품이 단순한 목공예품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특별한 무언가라는 걸 그때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윤 선생이 말씀하셨어요. 오늘 전시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리암의 작품에 감동받았다고,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진짜 예술의 힘이라고 하시더군요. 그날 밤 리암과 함께 작업실에 앉아서 오늘 하루를 돌이켜봤어요. 리암은 평소보다 더 활발하게 나무를 만지작거렸고 가끔씩 제 쪽을 바라보며 작은 미소를 지어 보이기도 했습니다. 전시회에서 만난 사람들의 따뜻한 시선과 진심 어린 격려가 리암에게도 큰 힘이 되었나 봅니다. 이제 정말로 우리가 이곳에서 무언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전시회 이후 예상치 못한 일들이 연달아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캐나다 정부에서 연락이 왔어요. 리암의 이야기가 현지 언론에 소개되면서 큰 화제가 되었고, 이제 자폐 치료용 목공 프로그램을 정식으로 연구해보고 싶다는 제안이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저에게 캐나다로 돌아와서 리암의 사례를 바탕으로 새로운 치료 프로그램을 개발해달라고 했어요. 상당한 연구비와 함께 국가적 차원의 지원을 약속하기도 했죠. 일반적으로는 거절할 이유가 없는 제안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민에 빠졌어요. 정말 캐나다로 돌아가는 게 맞는 건지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리암이 이곳에서 보여준 변화들을 생각하면 섣불리 환경을 바꾸는 게 옳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윤 선생과 이 여사에게 이 이야기를 털어놓았어요. 두 분 모두 저의 고민을 충분히 이해해 주셨지만 결정은 제가 내려야 한다고 하시더군요. 특히 윤 선생은 의미심장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진짜 부는 기술이 아니에요. 마음이 통하는 곳에 있는 거죠.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제 마음이 정해졌습니다. 리암과 제가 진정으로 필요한 건 명예나 돈이 아니라 서로의 마음이 통하는 이 공간이었어요. 그래서 캐나다 정부의 제안을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대신 저는 새로운 제안을 했어요. 윤 선생과 함께 이곳에서 정서 회복 공방을 만들어 보자는 거였습니다. 리암처럼 마음의 문을 닫고 있는 아이들을 위한 특별한 공간 말이죠. 다행히 윤 선생도 흔쾌히 동의해 주셨어요. 공방 설립 준비는 생각보다 복잡했습니다. 한국 정부의 허가도 받아야 했고 필요한 자금도 마련해야 했거든요. 하지만 전시회에서 만났던 분들이 하나둘씩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주셨어요. 자폐 아이를 둔 부모님들, 목공예에 관심 있는 분들, 그리고 단순히 저희 이야기에 감동받은 분들까지요. 몇 달 후 드디어 정서 회복 공방의 문을 열 수 있었습니다. 작지만 아늑한 공간이었어요. 한쪽에는 여러 종류의 나무들이 정갈하게 쌓여 있었고 다른 한쪽에는 아이들이 편안하게 앉을 수 있는 방석들이 놓여 있었죠. 개관식 날 정말 많은 분들이 찾아와 주셨어요. 마을 사람들은 물론이고 멀리서 온 가족들도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리암과 비슷한 상황의 아이들을 둔 부모님들도 계셨어요. 개관식에서 제가 직접 한국말로 인사를 했습니다. 서툰 발음이었지만 마음만큼은 진심이었어요. 감사합니다. 그 한마디에 모든 분들이 박수를 쳐주셨습니다. 그리고 윤 선생이 직접 쓰신 정서 회복 공방이라는 현판을 함께 걸었어요. 그 순간 정말 꿈을 이룬 기분이었습니다. 개관 첫 주부터 여러 아이들이 찾아왔어요. 처음에는 리암처럼 나무를 만지기조차 거부하던 아이들이 점차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을 지켜보면서 저는 확신했어요. 우리가 하는 일이 정말 의미 있는 일이라는 걸 말이죠. 가장 기뻤던 순간은 리암이 다른 아이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리기 시작했을 때였어요. 말은 여전히 거의 하지 않았지만 손짓과 몸짓으로 의사소통을 하더군요. 그리고 가끔씩은 다른 아이의 손을 잡고 함께 나무를 만지기도 했습니다. 공방 앞 마당에서 아이들이 뛰어노는 모습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이곳이야말로 저와 리암이 진정으로 있어야 할 곳이라는 걸 말이죠. 캐나다에서는 절대 경험할 수 없었던 특별한 행복이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윤 선생과 함께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앞으로 이 공방이 더 많은 아이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을 거라고, 그리고 그 중심에 리암이 있을 거라고 하시더군요. 공방이 문을 연 지 반년이 지나면서 예상치 못한 관심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마을 신문에 작은 기사가 실렸는데 그것이 인터넷으로 퍼져나가면서 전국적인 화제가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 여러 방송사에서 취재 요청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한 외국 다큐멘터리 제작진이 저희에게 깊은 관심을 보였어요. 자폐 아이들의 치료 과정을 장기간 촬영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거절하려고 했어요. 리암과 다른 아이들의 사생활이 침해될까봐 걱정됐거든요. 하지만 제작진이 약속했습니다. 아이들의 얼굴은 절대 노출하지 않고 오직 치료 과정과 변화만을 기록하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 다큐멘터리가 전 세계의 비슷한 상황에 있는 가족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설득했죠. 결국 촬영에 동의했습니다. 다만 모든 과정에서 아이들이 불편해하면 언제든 중단하겠다는 조건을 달았어요. 다행히 제작진도 이를 흔쾌히 받아들였습니다. 촬영이 시작되고 몇 주가 지났을 때 감독이 저에게 특별한 질문을 했어요. 이 공방이 당신에게 의미하는 건 무엇인가요? 그 질문을 받는 순간 지난 1년 동안의 모든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절망 속에서 한국행을 결정했던 순간, 윤 선생을 처음 만났던 날, 리암이 처음으로 나무를 만졌던 순간, 그리고 다른 아이들과 함께 웃고 있는 지금까지의 모든 순간들 말이죠. 제가 리암을 고친 게 아니라 리암이 저를 치유했어요. 그 말을 하는 순간 눈물이 주체할 수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정말 진심이었거든요. 리암을 치료하기 위해 한국에 왔지만 결국 치유받은 건 바로 저였다는 걸 그제야 깨달았어요. 40년 동안 저는 리암을 고쳐야 할 대상으로만 봤습니다. 하지만 이곳에 와서 깨달았어요. 리암은 고장 난 게 아니라 단지 다른 방식으로 세상과 소통하고 있었던 거였죠. 그리고 그 소통 방식을 이해하게 된 순간 저도 완전히 달라질 수 있었습니다. 다큐멘터리 제작진도 이 이야기에 깊이 감동했나 봅니다. 몇 달 후 완성된 다큐멘터리를 보여줬는데 마지막 장면이 특히 인상적이었어요. 리암과 제가 함께 만든 작은 목선이 나오는 장면이었죠. 그 목선에는 가족이라는 한글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리암이 직접 새긴 글자였어요. 비록 삐뚤삐뚤했지만 그 안에 담긴 마음만큼은 완벽했습니다. 다큐멘터리가 방영되고 나서 정말 많은 반향이 있었어요. 전 세계에서 편지와 이메일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있는 부모들, 자폐에 관심 있는 연구자들, 그리고 단순히 저희 이야기에 감동받은 분들까지요. 가장 기억에 남는 건 한 외국 기자의 반응이었어요. 그 기자는 다큐멘터리를 보고 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진짜 치료네요. 그 한마디에 모든 게 정리되는 느낌이었어요.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단순한 목공 기술 교육이 아니라 진짜 마음의 치유라는 걸 인정받은 기분이었거든요. 다큐멘터리의 마지막 인터뷰에서 윤 선생이 해주신 말씀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당신도 이젠 한국 장인이에요. 그 말을 들으면서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캐나다에서 온 이방인이 아니라 진짜 이곳의 일원이 되었다는 인정을 받은 기분이었거든요. 그날 밤 공방에서 리암과 함께 앉아서 별을 바라봤습니다. 한국의 밤하늘은 캐나다와는 또 다른 아름다움이 있었어요. 리암도 제 손을 꼭 잡고 함께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었죠. 다큐멘터리가 방영된 지 몇 달이 지난 어느 날, 제 인생에서 가장 기적 같은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평소처럼 공방에서 리암과 함께 나무를 다듬고 있는데 갑자기 리암이 제 쪽을 바라보며 입을 열었어요. 아빠. 그 한마디가 들리는 순간 제 손에 들고 있던 조각칼이 떨어졌습니다. 40년 동안 기다려온 그 말을 드디어 들은 거였어요. 너무 감격스러워서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리암아, 다시 한번 말해봐.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부탁하니까 리암이 조금 더 또렷하게 말했어요. 아빠. 그 순간 저는 무릎을 꿇고 리암을 껴안으며 통곡했습니다. 지금까지 참고 있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어요. 기쁨, 안도감, 그리고 무엇보다 리암에 대한 사랑이 온몸으로 느껴졌습니다. 윤 선생과 이 여사도 이 소식을 듣고 달려왔어요. 두 분 모두 눈물을 글썽이시면서 리암과 저를 축하해 주셨죠. 특히 이 여사는 리암을 꼭 안아주시면서 마치 자신의 손자가 말을 한 것처럼 기뻐하셨어요. 그날 이후로 리암의 변화는 더욱 놀라웠습니다. 아빠라는 말 외에도 간단한 단어들을 하나둘씩 말하기 시작했어요. 고맙다, 좋다, 예쁘다 같은 기본적인 감정 표현들이었죠. 물론 아직 완전한 대화는 어려웠지만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리암의 첫 말을 기념해서 공방 로비에 특별한 작품을 전시하기로 했어요. 리암과 제가 함께 만든 작품이었는데 제목은 소리 없는 집이었습니다. 작은 한옥 모양의 나무 조각품이었는데 그 안에는 두 개의 작은 인형이 나란히 앉아 있었어요. 이 작품에는 특별한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소리는 없었지만 마음은 통했던 우리의 지난 시간들을 표현한 거였어요. 그리고 이제는 소리도 있고 마음도 통하는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기도 했죠. 작품 옆에는 작은 설명판이 있었는데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말이 없어도 마음은 통했고 이제는 말도 있고 마음도 통합니다. 이 글을 읽은 방문객들은 모두 감동의 눈물을 흘렸어요. 공방에 오는 다른 아이들도 리암의 변화에 자극받았나 봅니다. 처음에는 전혀 반응을 보이지 않던 아이들이 하나둘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어떤 아이는 나무를 만지고 어떤 아이는 작은 소리를 내고
또 어떤 아이는 미소를 짓기도 했죠. 가장 뿌듯했던 건 리암이 다른 아이들을 도와주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새로 온 아이가 나무를 무서워하면 리암이 먼저 다가가서 손을 잡아주기도 했습니다. 말로는 설명하지 못하지만 몸짓과 표정으로 괜찮다, 무섭지 않다라고 전해주는 거였어요. 어느 날 저녁 공방 문을 닫고 정리를 하는데 리암이 제게 다가왔어요. 그리고는 자신이 만든 작은 나무 편지함을 건네주었습니다. 편지함을 열어보니 안에 작은 종이가 들어있었어요. 아빠 고마워요. 삐뚤삐뚤한 한글이었지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글씨였습니다. 리암이 언제 한글을 연습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자신의 마음을 전하고 싶어서 열심히 배운 거겠죠. 그날 밤 하숙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리암이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어요. 아빠 행복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인생이 완성된 느낌이었습니다. 40년 동안 찾아 헤맸던 행복이 바로 이런 거였구나 싶었어요. 거창한 성공이나 명예가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과 마음을 나누는 이런 소소한 순간들 말이죠. 지금 저는 한국에서 새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리암과 함께 매일 공방에 나가서 아이들을 만나고 나무를 만지고 마음을 나누고 있어요. 캐나다에서는 절대 상상할 수 없었던 행복한 일상입니다. 때로는 지난 일들이 꿈만 같아요. 절망 속에서 시작된 한국행이 이렇게 아름다운 결말을 맞을 줄은 정말 몰랐거든요. 하지만 이 모든 게 현실입니다. 리암의 웃음소리, 공방에서 들려오는 아이들의 제잘거림, 그리고 윤 선생과 이 여사의 따뜻한 보살핌까지 모든 게 진짜입니다. 지금도 리암은 매일 조금씩 발전하고 있어요. 새로운 단어를 배우고 새로운 표현을 시도하고 새로운 친구들과 어울리고 있죠. 그 모습을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제게는 충분한 행복입니다. 한국에 온 지 이제 1년이 넘었지만 앞으로도 계속 이곳에서 살아갈 생각입니다. 이곳이 바로 저와 리암이 있어야 할 집이니까요. 말없이 만든 집, 그 안에서 진짜 가족이 된 저희의 새로운 보금자리 말입니다. 영상을 보고 마음이 움직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공유로 이 따뜻한 이야기를 함께 전해주세요. 누군가에게도 지금 작은 기적이 필요할지 모르니까요.